오늘 강의는 제목이 제가 우리 아이 호기심 키우는 법, 그래서 큐리어스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큐리어스가 좀 특이하죠. 퀘스천 할 때 Q자에다가 의문 사포를 붙이고 큐리어스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호기심에 관해서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같이 인지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호기심 키우는 법으로 정했고요. 아마 포스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호기심에도 종류가 있다? 예, 그 얘기하고 어떻게 학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렇게 부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책이 다행스럽게 금년에 운이 좋아서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그 다양성 도서 45권 중에 하나로 금년 5월 달에 선정이 돼서 한 달 동안 그 서울대 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굉장히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딱 1시간이라서 제가 좀 많이 생략해 가면서 가더라도 이 세 가지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핵심은 호기심인데, 호기심의 첫 번째 다양성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 세 번째는 공감적 호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성 호기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호기심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큐리어시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잠깐 우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자기하고 같이 그 나라를 세운 신하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하에게 그 막대기를 하나 줍니다.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그동안 나랑 같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막대기를 하나 주마. 그리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네가 하루 종일 그 금을 땅에다가 금을 그어서 그 금을 긋는 만큼의 땅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금을 많이 커라. 그래, 이 말을 듣고 신하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신하가 이 왕 앞에 이렇게 동그란 원을 하나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임금이시여, 임금님, 예, 저에게 요 원 바깥의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20대 때 아주 잘 아는 선배님이 이 일화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행동 양식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관점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저에게 큰 메시지를 줬던 일화라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관점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든 뭐 아니면 다른 종교라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이 원의 안쪽과 원의 바깥쪽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 바깥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자고 해서 막 데리고 오는, 그거를 교회에서는 전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원 바깥에서 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안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거고, 선교는 원 안에서 원 바깥으로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딱 하나 있는데, 이 경계가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호기심의 그 종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호기심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그 curiosit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curiosity는 C-U-R-I-O-S-I-T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호기심에 관한 그 책을 쓴 큐리어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네 번째 본능이라고, 이렇게 의식주 다음에 네 번째 본능으로 호기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 호기심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다양성 호기심,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적 호기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양성 호기심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다양성 호기심은 2살짜리 아기가 엄마랑 이제 막 말을 시작할 때 그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딱 보면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저게 뭐야? 하면서 달을 가리킵니다. 달을 가리켜요. 네. 이게 바로 다양성 호기심입니다. 네. 또 뭐든지 보면 다 물어봐요.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하늘이 왜 파래? 왜 밤은 까매? 그랬는데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책 중에서 어른을 일깨우는 아이들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은 그 초등학생들의 그 질문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리고 이 질문에 관해서 그 아주 당대의 석학들이 다 답변을 썼어요. 아주 재미나는 책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우문현답이죠. 네. 근데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던지는 그 질문, 이것들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개구리를 좋아했나요? 예. 이 알렉산더 대왕은 개구리를 좋아했나요?에 답변을 하는 사람은 영국의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 개구리에 관해서는 다른 철학가들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개구리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 이솝우화에서 그 개구쟁이 소년이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는데, 그 개구리는 그걸 맞으면 죽으니까 괴로워하는데 소년은 재미 삼아서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개구리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류의 호기심이 말하자면 그냥 뭐든지 다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호기심을 다양성 호기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양성 호기심의 특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사이에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엄마는 전부 다, 부모님들이 전부 다 우리 애가 천재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질문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게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보죠. 벌이 벌에 쏘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요거는 이제 뭔가 벌 가지고 이제 조금씩 얘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게 이제 다양성 호기심에서 지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이제 그 지적인 질문입니다. 펭귄들은 왜 남극에만 살고 북극에는 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봐. 펭귄이 남극에만 사나? 아이는 이미 책에서 보고 알아서 물어보는 거죠. 예.
펭귄은 왜 남극에만 살고 북극에는 살지 않나요? 야, 그거 그러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너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질문이 이때 되면 또 한 번 어렸을 때처럼 막 늘어납니다. 질문이 막 늘어나요. 그게 어떻게 늘어나느냐? 아는 만큼 거기에 질문이 붙는 겁니다. 아는 만큼 질문이 붙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책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읽고 그러니까 한 학생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교수님, 박사님은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날마다 그렇게 책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 하는 얘기가 내가 아는 지식이 이 요 원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는 만큼 원이 이렇게 커진다. 알게 되는 만큼 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원을 둘렀던 원주인데 원선인데 원둘레인데 이 원둘레가 커지는 만큼 내가 모르는 게 더 그만큼 많아지는 거다. 당장 모르는 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죠. 바로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호기심을 참 재미나게 붙여놨는데요. 공감적 호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적 호기심. 근데 공감적 호기심은 이걸 큐리어시티로 하지 않고요. 이거를 위즈덤이라고 한 게 참 특이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럼 공감적 호기심은 뭐냐? 지적 호기심은 뭔가 알고 나서 그거의 논리를 계속 찾아가고 그거의 근원을 찾아가고 계속 질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 계속 생기는 걸 갖다 이제 발현시켜 나가는 건데 공감적 호기심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하고 같이 생각할까? 나하고 다르게 생각할까?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위즈덤이라고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냥 막 던지는 호기심은 그거 자체가 자연히 이제 세상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거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책을 주면서 읽혀주기 시작하고 그 책을 읽혀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갖다 받아주고 질문하게 하고 질문에 절대 답을 바로 말해주면 안 됩니다. 질문에 바로 답을 말해주지 않고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미소니언에 있을 때 제가 그 스미소니언 내부 논문을 쓰는데 논문 제목이 미국 과학관, 미국 사이언스 뮤지엄에서의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그때 제 그 디렉터가 계십니다. 제 위에 보스가 계셨는데 이분이 제 논문을 말하자면 이제 지도해 주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뛰어난 천재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워낙 크고 세계에서 최대이고 정말 배울 거 많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 스미소니언 말고 다른 과학관을 16군데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였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자연사 박물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갔을 때 하버드 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가서 바로 제가 이제 스미소니언에 있는데 이렇게 왔다. 그리고 교육 담당 그 디렉터를 좀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 교육 담당 디렉터가 제가 막 물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막 물어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때 참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미스터 머니예요. 그래서 얘기 꺼냈더니 그리고 이제 인터뷰 좀 하자고 했는데 자기 이제 그 방으로 가서 한 40분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에 다른 데 다 다니면서 이제 정리가 됐고 제일 키로 마지막 질문으로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 미국의 과학관들을 쭉 다니면서 보니까 미국의 교육은
지금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다. 가장 큰 흐름이. 하나는 뭐냐 하면 핸즈온이라고 해서 손으로 만져보는 거더라. 체감해보는 거더라. 느껴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게 첫 번째더라. 그래서 핸즈온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즈온이 꼭 뭐 만들기를 갖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만 핸즈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그 체험과 관련된 거 전부 다 핸즈온이라고 얘기하더라. 체험해보는 거 전부 다. 그런데 체험이 핵심이고, 그거에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인콰이어리. 인콰이어리가 뭐냐면 탐구였다. 맞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핸즈온은 이제 감을 잡았는데, 인콰이어리를 당신네 하버드 자연사박물관에서 교육을 할 때 가장 쉽게 좀 명쾌하게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버드 자연사박물관의 그 미스터 머니 디렉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버드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 교사들 중에서 최악의 교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최악의 교사가 누구냐 하면,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질문에 바로 답을 해주는 교사가 최악의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그 인콰이어리가 시작됐는데, 인콰이어리를 막 시작해서 이제 막 질문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 답을 갖다 딱 말해줌으로써 학생이 인콰이어리 할 기회를 인터셉트하는 교사라서 최악의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때 그걸 계속 이렇게 질문을 자극해줘서 계속 궁금해져야 되는데, 답을 딱 말해주는 순간 호기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절대 정답을 얘기해 주지 말고, 답을 말해 주지 말고, 그게 뭘까 자꾸 생각해보고 질문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가? 그러면 그런가? 근데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주는 거지, 답을 말해주지 말라. 이게 바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가장 좋은 것이고, 제가 마지막 정말 명쾌한 결론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바로 말해주지 않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방법이었는데, 이 공감적 호기심은 이제 사물의 이치를 많이 깨닫고, 우리 지적 호기심의 목표는 경물치지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공감적 호기심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기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단계인 지혜, 위즈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위즈덤은 어떤 거냐? 제가 스미소니언에 있을 때 그 스미소니언의 이제 연구원이 우리 그 재미나는 그 강의가 왔는데 그거 들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강당에. 스미소니언 직원들이 다 강당에 모였습니다. 뭐 다는 아니고, 이제 스미소니언 워낙 직원이 많습니다. 그 안에 정규직 직원만 6,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700명 들어가는 강당에 이제 그 시간 된 사람이 다 와서 들었는데, 그 강의가 무슨 강의였냐면, 바로 디즈니랜드에서 미국에 있는 박물관을 다니면서 관람객들 위한 서비스 교육을,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스미소니언에서도 이제 그 디즈니에서 와가지고 그 교육을 하는데, 그게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언더스탠딩. 자기네는 언더스탠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더스탠딩이 뭘까요? 다 이해하죠? 이해하는 거가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랜드에서는 신입 사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투입을 할 때, 언더스탠딩이 안 된 사람은 현장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더스탠딩이 뭘까? 그랬더니 디즈니가 언더스탠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디즈니의 언더스탠딩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디즈니랜드 직원이요, 한 아이가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자세가 아이하고 키높이를 맞추려고 그대로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죠. 자기 옷이 딱 먼지가 묻건 관계없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 눈높이가 맡아지는 것. 우리가 눈높이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눈높이 수학이 원래 구몬 수학에서 구몬 수학의 브랜드를 사서 쓰다가 한 10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그 로열티 내면서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모 회사의 회장님이 이제 독자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독자 브랜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이따가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광고판에서 이런 사진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게 저거다. 눈높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눈높이 수학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눈높이는 이 이 월트 디즈니에서는 디즈니월드에서는 이 언더스탠드란 단어를 언더 플러스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언더 밑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췄다가 또 일어섰다가 이게 언더스탠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언더스탠드를 여러분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제 지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신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 중에 저에게 이렇게 왕을 시켜주셨는데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스려야 될 이 나라는 너무나 백성이 많아서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 숫자를 세기도 너무 벅찹니다. 그러니 부디 저에게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영어 성경책에 보니까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언더스탠딩 마인드를 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더스탠딩 마인드를 줘서 그 let me govern, let me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언더스탠딩 마인드를 주자.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또 다른 곳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지혜를 원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 여기도 언더스탠딩 마인드가 지혜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고 우리 나라 사람들한테는 보통 이제 군주론 그러면 마키아벨리즘 그러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목표를 그 이루려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권모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 사실은 그 이 메디치 가문에서 다음에 이제 이태리를 지배할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메디치 가문의 한 그 이 공작에게 이제 책을 주거든요. 그래서 책을 줄 때 거기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왕도 아닌 사람이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군주론을 썼다고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도를 만드는 사람은 그 땅의 평지를 지도에 그리려면 산꼭대기로 올라가 봐야 되고 이 지도에 산꼭대기를 표시하려면 땅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 아닌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백성 입장을 대변하려면 왕의 입장에서 내려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 보고 내려가 봐야 된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언더스탠딩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근데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하려면 상상력도만 있어야 되지만 그 문학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문학을 읽혀줘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쪽 입장에서 그래서 그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 소설들 뭐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15소년 표류기 같은 황당하게 그 이 한 소년이 호기심으로 밧줄을 풀어놓는 바람에 배가 떠내려가서 한 50km밖에 안 떨어졌지만 거기서 평생 죽을 줄 알고 놀래면서 2년 동안 15소년들이 거기서 이제 지내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입장에 서볼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문학책을 읽혀주는 게 좋고요. 문학책을 읽혀줄 때 스토리만 읽혀주는 그 요약본으로 읽혀주는 스토리 중심의 얘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가급적이면 이 책을 좀 덜 읽더라도
숫자를 줄이더라도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을 수 있게 해주면서 그 입장을,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 입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공감적 호기심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위즈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호기심이 그런 거였다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방법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그 미국에서 그 과학관에서의 과학교육 시스템 논문을 쓸 때, 그때 저에게 그 스미소니언에서 가장 뭐라고 해요? 스미소니언의 연구소 중에 하나가 그때는 NSRC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셔널 사이언스 리소스 센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이언스 리소스, 과학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제시하는 곳인데요.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연수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 제가 NSRC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요. 한 번은 그 미국 그 50개 주에서 한 명씩 온 과학 교사들하고 같이 7박 8일 같이 묵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후원금을 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도 2박 3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박 3일 같이 묵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NSRC에 이사회 할 때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 커리큘럼을 개발을 했는데, 이 커리큘럼을 제가 있을 때가 이 커리큘럼 개발한 지 만 20년 됐을 때인데, 그때 겨우 8학년 걸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근데 거기 큰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유치원에서부터 K 킨더가르텐이죠. 네, 유치원에서부터 그 중학교 2학년까지의 커리큘럼 중에서 그 중심 주제가, 유치원에서 1학년까지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관찰하는 거. 근데 관찰해서 측정이나 물성을 구분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물은 왜 축축할까?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게 단단한가? 딱딱한가? 뭐 아니면 물렁물렁한가? 약한가? 부드러운가? 늘어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 뜨거운가?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측정해 보는 거. 이거를 유치원에서 1학년까지는 이것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관찰하고 나서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패턴이 나오고 주기가 나옵니다. 왜 눈이 왔다가 또 안 오고, 또 요맘때쯤 또 눈이 오고, 뭐 이런 패턴을 찾아주고 그 주기를 찾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의 시작이냐 하면 과학과 수학의 시작입니다. 수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학년 되면 이제 거기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알려주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학년에서 중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실험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리큘럼을 짜는 가장 큰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의 공통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더라도 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관찰과 그다음에 측정은 뭘 느끼는 거냐 하면 느낌을 주는 겁니다. 저한테, 사람한테 느낌을 주는 거죠. 느낌. 그래서 필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관찰을 우리가 소홀하게 하고 넘어가서, 제가 하나고르기라고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관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 여러분들 그 생각의 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5년도부터 나와가지고 2006년, 7년, 8년 완전히 전 세계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근데 생각이 그 관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관찰하고 그걸 갖다가 그려보고, 네, 이미지를 갖다가 찾도록 하고 그려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특징이 뭔가 이렇게 추상화를 시작하죠. 그게 숫자입니다. 추상화의 시작은 수에서 나옵니다. 왜? 수는 우리가 그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를 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턴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패턴이 알아지면 아, 이게 저거랑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몸으로 생각하는 거. 자, 이게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몸으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놀이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반복해서 하게 되거든요. 놀이의 특징은.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더라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차원적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다른 데다 모형으로 이제 구현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 긴장감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하면서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 그래서 변형을 해봅니다. 이렇게 변형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 종합적인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통찰력도 생기고 통합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죠. 이 생각의 탄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단계는 역시 관찰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려보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은요. 우리가 음악을 그냥 흘려듣는 거하고 주의 깊게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히어링과 리스닝이 다른 것처럼 바로 그냥 쳐다보는 거와 워칭도 다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거가 바로 핵심이다. 관찰은 생각의 한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하나를 볼 때 얼마나 오래 보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30분을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분 못하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분입니다. 2분 집중하는 시간이. 이거를 2분, 그 다음에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시간이 40분인 이유는 수업 시간이 40분인 이유는 그게 맥시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가면 이제 5분 늘려서 45분, 고등학교 들어가면 50분, 대학교 가면 이제 100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분 이상 관찰하는 훈련, 하나를 관찰하는 훈련을 주는데 이거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갖다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렸을 때 벨라키오라고 하는 공방 선생님한테 갖다 맡기죠. 맡기는데 벨라키오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딱 뭐라 그러냐면 이 계란을 한 꾸러미, 달걀 한 꾸러미를 주면서 바구니에 달걀을 잔뜩 들어있는 이걸 주고 이걸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거를 하루 종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달걀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둥그렇게 그냥 그리면 될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벨라키오 선생님이 그래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걀 1000개가 있어도 똑같은 달걀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 직접 다 느껴보고 세어보고 재보고 그려보고 그다음에 오감이 들어가죠. 그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도 맡고 먹고 그리고 이걸 뒤집어도 보고 순서도 바꿔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관찰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들을 박물관이나 어디 데려가더라도 자꾸 다 보여주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한번 이렇게 부득이 시간 때문에 어디 관광지에 갔다가 뭐 쭉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중에서 한 30분 정도는 시간을 딱 빼서 너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딱 골라봐. 그거 관찰해보고 한번 잘 관찰해봐. 하는 걸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거가 아이한테는 완전히 백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다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아이를 그 호기심을 키워주려면 지적 호기심을 키워주려면 관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려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 대상은 뭐가 있느냐? 관찰 대상은 사물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번개가 온다거나 빗방울이 떨어진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이러면서 그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팽이를 돌려서 팽이가 돌아가는 그 모션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사물도 관찰, 현상도 들여다보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유명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왜 그 번개가 확 치고 나면 그다음에 천둥이 꽝꽝 하고 뒤따라오는 걸까?
왜?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또 동심원에 관해서도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왜 원이 이렇게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갈까? 이게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적어놨던 이 메모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메모에. 그래서 관찰 대상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관찰하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관찰은 우선 첫 번째 그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세어보고 그리고 그걸 재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고 재고 아니면 그리고 재고 세고 예. 이거가 관찰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실 때는 항상 스케치북이나 아니면 간단한 노트라도 메모할 거 아니면 제 관찰 시트라도 가지고 가서 꼭 그걸 그리게 하십시오. 근데 그림은요, 그리는 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특징을 잡아야 되지만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지? 코부터 그려야 되나? 다리부터 그려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신영복 교수님 있죠? 그 돌아가신 분. 그 신영복 교수님 감옥살이 오래 하셨는데 이 신영복 교수님 이제 사상범으로 이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서 처음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엽서로 계속 글을 써서 책으로 나왔는데 이분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저희 감옥에 있는데 이제 같은 감옥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목수랍니다. 목수. 근데 제가 집을 그릴 때 종이에다가 이렇게 집을 그릴 때 보니까 목수는 그리는 순서가 다르더래요. 보통 집을 그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을 갖다 먼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벽을 세우고 그리고 유리창을 그리고 하는데 이 목수는 집을 그려라 그러면 자기가 집을 짓는 순서대로 기둥부터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붕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는 건 한 번에 하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보다는 그리는 게 훨씬 더 관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 직접 재보는 거고 세어보는 겁니다. 이제 재보는 거는요, 왜 재보는 게 중요하냐 하면 재보는 걸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필링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재질 않으면 감이 안 와요. 그 재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자, 이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거기에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가 있거든요. 굉장히 크고 또 잘 만들어 놓은 자연사 박물관인데 거기에 이 한국 학생이 아닙니다. 미국 대학생인데 딱 와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서요. 이 학생들도 보십시오. 그리고 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릴 수 있게 앉아서 그릴 수 있는 의자들 다 놔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는 거를 꼭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학생들도 와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굉장히 노하우에 해석하는 건데 관찰은 세 가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대칭인가 아닌가 찾는 겁니다. 대칭 찾기. 네. 그 다음에 대칭을 찾으면 대칭인 경우에 딱 반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똑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서 찾기입니다. 순서를 시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가든지 하여튼 시간의 순서를 찾아보고요. 어느 것부터 먼저 됐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의 순서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그 공간을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알죠. 예.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모양은 어디부터 그려야 될지, 어디부터 찾아봐야 될지, 이게 장기가 나오면 어디부터 나올지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순서를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찾아보면 그 이미징부터 패턴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듈, 기본 단위가 뭔지입니다. 몇 개로 나눠볼 수 있나. 곤충 보면 곤충은 머리, 가슴, 배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그렇게 알고 있던 데서 여러분들 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벌을 그려보면 혹시 그릴 수 있는 분, 그려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 공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요. 중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분만, 1분만. 벌 한번 그려보십시오. 벌 모르는 분 없죠? 네. 벌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책 보지 말고 한번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잘 그렸나요? 어디 다 그리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화면에 한번 놔봐 주시죠. 네네네네네. 예, 잘 그렸습니다. 예. 우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 침이 그 똥침이라는 거 알고 계시네요. 그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영국에서 석사를 하고 오신 분인데 이 벌침이 입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돼 있는데 여러분 그 다리를 이 다리가 6개죠. 다리 6개를 어디에다 그리셨나요? 가슴에다 그리셨나요? 배하고 배에다 그리셨나요? 나눠서 그리셨나요? 벌 다리. 곤충은 다리가 6개잖아요. 네, 갑자기 그려보라니까 당황하시죠? 네,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 그려보면 백날 지나가도 알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우리 조선영 선생님 한번 볼까요? 오, 아주 이쁘게 잘 그렸네요. 예.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벌 눈은 어떻게 그리셨나요? 벌 눈이 몇 개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벌 눈이 몇 개일까요? 자, 벌 눈이 2개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벌 눈이 3개다. 4개다. 5개다. 예. 벌 눈이 5개입니다. 그건 아시죠? 예. 자, 그러면 거미는 눈이 몇 개일까요?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벌 눈은 8개입니다. 아, 신기하죠? 예. 바로 여러분 벌이 아니라 거미. 예, 거미 눈이 8개입니다. 예. 그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정말 자연입니다. 예. 벌 눈이 8개인 거를 우리 사람들은 벌 눈 2개 가지고 우리는 눈 2개 가지고 감을 못 잡습니다. 예. 바로 이게 이제 직접 해보는 거에 그려보는 거에 위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다, 눈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찾아보는 모듈을 찾는 게 그 관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초등학교 4학년 제가 아주 아는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과천과학관에 데리고 갔는데 철갑상어와 상어를 보고 철갑상어를 한번 비교해보고 상어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이게 철갑상어 이게 상어입니다. 그걸 보고 관찰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질문을 만들려고 했더니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철갑상어의 이름은 상어인데 왜 상어가 아닌가요? 철갑상어는 다른 상어들과 다르게 어떻게 민물에 살 수 있나요? 비롯해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학생이 쓴 관찰 보고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상어가 아니에요. 철갑상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수족관에 물고기를 사러 가면서 철갑상어를 처음 보았다. 모양이 다른 물고기들과 많이 달라서 기억에 남았는데 과학관에서 하나고기를 하면서 철갑상어에 대해 더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조사 방법은
과학관에 살아있는 철갑상어를 상어와 비교해가면서 관찰했다. 동물 백과사전과 화보를 보면서 상어를 포함한 어류의 특징을 조사했고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관찰 내용 해놓고 아가미, 이빨, 수염, 겉모양, 등지느러미, 헤엄, 주둥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가미는 철갑상어는 아가미가 여닫을 수 있다. 상어는 여닫을 수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철갑상어는 각 방향에 한 개씩, 상어는 각 방향에 여러 개씩. 이빨이 철갑상어는 이빨이 없다. 상어는 이빨이 있는 상어가 대부분이죠. 수염은 철갑상어는 상어 4개의 수염이 있는데 상어는 수염이 없어요. 겉모양은 철갑상어는 뼈처럼 딱딱한 줄무늬형 돌기가 있다. 상어는 매끈하다. 등 지느러미는 철갑상어는 꼬리 지느러미가 가까이 붙어 있다. 상어는 그 목에 가까이 붙어 있다. 지느러미가. 헤엄치는 거는 철갑상어는 바닥 가까이에 붙어서 헤엄친다. 가만히 있을 때도 있다. 상어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여러 장소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주둥이는 철갑상어는 앞이 치켜 올라가 있다. 상어는 모양이 다양하다. 번식할 때 철갑상어는 알을 낳는다. 철갑상어 알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근데 상어는 뱃속에서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나온다. 조사해 본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조사해낸 그 서식지는 철갑상어는 민물과 바다에 다 산다. 상어는 바다에 산다. 뼈를 보니까 철갑상어는 뼈가 단단하다. 상어는 뼈가 물렁뼈로 되어 있다. 맛과 냄새는 일반 생선 맛이 난다고 하고 상어는 가오리, 홍어 비슷한 냄새가 난다. 맛이 일반 생선과 다르다고 했고요. 철갑상어는 불에가 있는데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대신 간에 기름이 채워져 몸이 가라앉는 것을 막는다. 아주 조사를 잘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위에 여러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철갑상어는 상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류다. 철갑상어는 다랑어, 고등어 등 일반 물고기와 같은 경골어류이고 상어들은 오히려 가오리, 홍어에 더 가까운 연골 어류이다. 그러고 나서 참고자료 놓고 요약을 이렇게 소감을 딱 3줄로 썼어요. 철갑상어는 이름과 다르게 상어가 아닌 일반 경골어류이다. 상어와는 아가미, 불의, 뼈 등이 확연히 다르고 겉모양 역시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많다. 또 서식지, 번식 방법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그 관찰 보고서를 잘 정리했어요. 아주 심플하게 너무나 잘 해놔서 제가 보여줄 때마다 다들 감탄합니다. 이걸 만들 때 이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많이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붙어야 됩니다. 질문이 붙으면 그게 바로 그 널리지의 그 큐리어스가 그 호기심을 얘기하는 CURIOSITY 플러스 퀘스천이 붙어서 Q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만든다는 건 곧 그 관찰하고 나서 거기에 생각을 해서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바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이제 그 내가 관찰한 것들을 묶고 나누고 또 세어보고 비교해보고 하면서 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비교해보서 그 적어내는 거죠.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 다른 점을 찾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만들려면 사실은 굉장히 그 수준이 올라갈수록 체험을 하면 할수록 통찰력에 의한 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제가 왜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계속 마일을 거리 단위로 쓰나요? 혹시 답하실 분 계실까요? 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전부 다 킬로미터로 쓰는데 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마일로 계속 쓰지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전부 마일로 쓰잖아요. 아직까지도. 왜 그럴까? 네.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마일을 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왜? 미국 사람들은요. 자동차로 거리가 워낙 나라가 넓어서 이동할 때 자동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동차가 그러니까 1마일은 1.61km죠. 그런데 우리로 치면 약 96.6km가 96.6km, 약 97km 정도가 그 60마일입니다. 60마일.
60마일이 약 100km 정도로 달리는 속도의 표준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시속 60마일은 곧 1분에 1마일 가는 거고 60마일이면 1시간 거리예요. 자동차로. 80마일이면 계산할 것도 없어요. 80마일이면 80분 걸려. 내 차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체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께 제가 스미소니언 그 자연사박물관에 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실제로 학생들을 그 체험하고 관찰해보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방이 큐리어스 전부 9개 지점을 찾아본다면 이제 검사하는 가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십시오. 스멜, 냄새를 맡아보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터치, 만져보는 거. 그래서 feel을 느껴보는 거예요. 깨진 옛날 고대 그 도자기 같은 것들을 만져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큐리어스를 높여주는 것인데요. 큐리어스를 제가 잠깐 그 공유를 중지해서 그쪽에 그 가상 투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가상 투어 중에서 여기는 이제 1층인데요. 우리가 그라운드로 내려가면 여기에 큐리어스가 있습니다. 이 큐리어스에 큐리어스가 재밌죠? 퀘스천의 큐에다가 그 퀘스천 마크 질문 의문표 의문부호를 넣어놓고 RIUS 써놓으니까 이게 발음으로 호기심이라고 하는 큐리어스가 그대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큐리어스라고 써놨는데 여기를 지하 1층에 들어가서 딱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거기죠. 네.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네. 냄새를 맡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직접 만져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바위드 같은 것들도 직접 만져보게 다 되어 있습니다. 돌 다 만져보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상상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려보면서 상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그냥 이렇게만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큐리어스 6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미경을 다 갖다 놨다. 여기에 갖다 놓은 현미경은요. 과학자들이 쓰는 거하고 같은 현미경을 갖다 놨습니다. 좋은 걸 갖다 놓고 이거 보면서 직접 그려보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한 7,000점 가까운 그 실제 이제 그 샘플들을 갖다 놓고 그걸 느껴보면서 그려볼 수 있게 해놓고 이렇게 직접 전부 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큐리어스 3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직접 그려볼 수 있고 이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해 보면서 느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직접 이제 그 테스트도 해보고 그려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보면 되도록이면 그려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과학자들도 그리면서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성의 이미지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라고 하고요. 전부 다 이 지진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바위들이 변형됐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해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크죠. 몇백 평입니다. 몇백 평, 우리 평수로 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다른 걸로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기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최민선 선생님 올려주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동화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피쉬 이제 피쉬, 물고기는 물고기라고 하는, 이게 그 네덜란드의 레오 리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동화책인데요. 자기가 그림도 직접 그렸습니다. 이 동화책이 전 세계 그 1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다 번역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돼 있고,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7,500원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얇습니다. 근데 이 동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 연못에서 이 올챙이하고 물고기가 친구로 살았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친해졌는데요. 이제 이 올챙이가 이제 다리가 하나씩 나오고 그러면서 올챙이가 결국은 이제 개구리가 돼버렸죠. 개구리가 됐는데 개구리는 이제 양서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는 이렇게 연못 바깥으로도 나가서 이렇게 놀 수 있습니다. 연못 바깥에서 지내는데 물고기는 되게 부러워 죽겠어요. 아, 쟤는 좋겠다. 이 연못 바깥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야, 너 재미나는 거 보면 나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줘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개구리가 이제 어느 날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자랑을 좀 하는 겁니다. 이 물고기한테. 야, 있잖아. 너 바깥에 와서 내가 봤는데 정말 재미나는 게 많아. 그러면서 너 새 있잖아. 새라고 알아? 그러니까 물고기 새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 새란 놈인데 새는 주둥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날개가 있고 다리는 2개고 깃털도 달려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해줬어요. 오색 찬란하다고 딱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물고기가 상상을 합니다. 물고기가 생각한 그 새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말해준 대로 다 있는데 물고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재밌거든요. 야, 재밌다. 뭐 다른 것도 없냐?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또 얘기해 줍니다. 있잖아. 내가 그 소를 봤어. 너 소 알아? 소 못 봤지? 그러면서 소가 얼룩소가 있는데 얘가 이 젖소야, 젖소. 근데 점박이야. 땡땡이 검은 점들이 있고 점박이고 얘는 뿔도 있고 여물을 먹어. 그리고 그 꼬리도 있고 다리가 4개고 그리고 이 젖이 많아가지고 젖을 짜서 거기서 우유가 나와.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물고기가 생각하는 그 젖소의 모습입니다. 네. 딱 물고기는요, 자기가 이렇게 그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물소도 지느러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거든요. 야, 뭐 또 재미나는 거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 개구리가 너 있잖아. 사람 알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람 얘기 좀 해줄게. 내가 이렇게 가니까 어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아마 아버지하고 아들인 것 같은데 가는데 이 아들은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사탕 물고 있고 그다음에 아빠는 이렇게 그 두꺼운 코트 같은 거에다 뭐 입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코트 해주고 모자 쓰고 막 그러고 걸어가는 얘기를 열심히 해줬어요. 이게 다 듣고 나서 물고기가 생각한 걸어가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딱 희한한 종조가 태어난 거죠. 예.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사람들은요, 새로운 정보를 알고 새로운 걸 배울 때에도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거에다가 그 정보를 보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부모님들이 100가지 얘기를 해줘도 애가 그 100가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버리지 않고 거기다 다 받아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 호기심을 길러주려면 내가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저기 알고 있는 게 뭐니? 라고 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게 해줌으로써 아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꾸 애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가지고 막 주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구리가 열심히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물고기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려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면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걸 그려보면 더 자세하게 알아요. 관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관찰 안 했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거든요.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정보대로 세상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 이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놓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관찰 다 하게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퀘스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거 왜 그럴까? 어우, 잘 봤네. 근데 이거 왜 이럴까? 얘는 왜 다리가 4개일까? 얘는 왜 다리가 2개일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주고 그런 질문하면 와, 너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네. 그게 최고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아이한테 그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느낌을 주면 얘가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통찰력 제가 한마디 해줄게요. 여러분들 그 소설을 읽는데요. 소설인데 제가 요새 중학생들하고 같이 그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 읽은 거하고 지금 읽는 거 너무나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 거기에 보면 이 34마일로 가고 있다. 34 노트로 가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잠수하면 54노트로 가고 있대요. 54노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감이 없어요. 그거를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54노트는 몇 킬로지? 그러면 어이구, 그때 당시에 줄 베른이 썼을 당시에는 1노트가 1시간에 1해리 가는 건데 그때 1해리가 4km였거든요. 그러니까 54노트면은 54 곱하기 4예요. 와, 무지하게 빨리 간 거죠. 200km 배가. 와, 이렇게 그럼 감탄이 오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 스토리만 가지고 넘어가면 감이 없습니다. 이게 재미있는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목석이에요, 목석. 그런 독서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서 읽히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찰력이 와, 그거 빠르네. 그거 느리네.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찰력, 그런 것들이 이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쓸 때 그 편집국장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3가지만 꼭 염두해 주세요 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통찰력을 가지고 써주세요. 2번째는 좋은 정보를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3번째는 재미있게 써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재미는요 어디에서 느끼는 거냐 하면 바로 느낌이 있을 때 재미있습니다. 느낌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 호기심을 키워주려면 많이 보고 그려보고 재보고 세보고 그리고 거기에 Y 퀘스천을 붙여보는데 답을 바로 알려주지 말고 간질간질하게 머리가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면서 가면 아기가 호기심을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이제 또 구체적인 거는 우선 이제 가장 기초적인 호기심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핵심은 관찰이다. 그리고 이거에 다음 좀 더 중요한 다음 사항들은 오늘 시간이 1시간짜리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